안녕, 엄마. 정숙이 아줌마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8월달 책인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난 5사람. 미치 앨범. 지음 공경희 옮김.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프롤로그. 끝이면서 시작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에디라는 사람이 햇빛 속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죽음이란 끝이다. 하지만 끝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모든 마지막은 시작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에디는 인생의 마지막 시작을 바닷가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 루비가든에서 보낸다. 공원에는 흔한 볼거리들과 널빤지를 깔아 만든 나무 산책로, 테리스 회전바퀴, 롤러코스터, 범퍼카, 매점 등이 있었다. 또 물총으로 광대에 입에 대고 쏘는 놀거리도 있었고 프레디 나카라는 새로운 놀이기구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놀이기구에서 시작된다. 죽을 당시 에디는 땅딸막한 백발의 할아버지였다. 목은 짧은 데다 가슴은 맥주통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왔으며 팔은 굵고 오른쪽 어깨에는 빛바랜 문신이 있었다. 다리는 가는 데다 혈관이 툭툭 붉어져 보였고 전쟁에서 다친 왼쪽 무릎은 관절염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다. 넓적한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약간 튀어나온 아래턱과 희끗희끗한 구렛나루 탓에 실제보다 고집스런 인상을 풍겼다. 그는 왼쪽 귀에 담배를 끼우고 허리띠에는 열쇠를 매달고 다녔다. 고무창이 달린 구두와 낡은 모자, 그리고 연갈색 유니폼 셔츠는 그가 놀이공원 정비공임을 한눈에 말해주었다. 에디는 놀이공원의 정비를 책임지고 있었다.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매일 오후 놀이공원을 돌면서 기구를 점검했다. 문어다리부터 하늘을 나는 양탄자까지 부서진 곳은 없는지, 헐거워진 나사는 없는지, 닳아버린 바퀴는 없는지를 살폈다. 가끔 그가 걸음을 멈추고 기구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던 사람들은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에디는 기계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오랜 세월을 일을 하다 보니 고장이 나면 소리로 알아챌 수 있었다. 덜컹덜컹 우르르 텅덩. 그날 에디는 매일 하는 것처럼 루비가든을 돌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 노 부부가 지나갔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모자를 살짝 건드리면서 인사했다. 노 부부도 가볍게 목례했다. 입장객들은 다들 에디를 알고 있었다. 자주 오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더 그랬다. 루비가든 하면 에디의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그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작업복 상의 가슴팍에는 정비라는 글자 위에 에디라고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다. 때때로 입장객들은 안녕하세요. 에디 메인트넌스 씨 하고 농담을 걸었다. 에디에게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지만 그날은 에디의 생일이었다. 83번째 생일. 지난주 의사는 그에게 대상포진이 있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의사는 수포와 함께 신경통이 따르는 병이라고 쉽게 설명하려 했지만 에디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에디에게도 회동목마를 한 팔에 하나씩 들고 나르던 건강한 시절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이긴 했지만
에디 할아버지, 저랑 타요. 에디 할아버지, 저랑 타요. 에디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롤러코스터 줄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이기구에 시승해서 브레이크와 운전대가 튼튼한지 확인하곤 했다. 그날은 유령열차라는 롤러코스터에 시승할 차례였다. 에디를 아는 아이들은 모두 자기와 함께 타자고 돌라댔다. 아이들은 에디를 좋아했다. 에디의 아래턱은 돌고래처럼 툭 튀어나와서 늘 빙그레 웃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에디를 보면 누구든 금세 마음이 풀어졌다. 아이들은 시린 손이 불가로 모이듯이 그를 잡아당기고 다리에 매달렸다. 가끔 그의 열쇠를 갖고 놀기도 했다. 그러면 에디는 묵묵히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에디가 두 남자아이의 야구 모자를 툭툭 쳤다. 신이 난 아이들은 기구로 달려가 자리에 올라탔다. 에디는 직원에게 지팡이를 맡기고 천천히 아이들 사이에 앉았다. 출발, 출발! 한 아이가 소리치자 다른 아이가 에디의 팔을 제 어깨에 걸쳤다. 에디는 무릎 안전판을 내렸다. 곧이어 열차가 칙칙 소리를 내며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에디 역시 그 아이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다. 어릴 적 그는 바로 이곳 선창가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동네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다. 피트킨가에 사는 아이들 5명이 에디의 형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때리려 했다. 에디는 한 블록 떨어진 계단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가 형 조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는 얼른 골목으로 달려가서 쓰레기통 뚜껑을 들고 달려들었고 결국 패거리 중 둘은 병원 신세를 졌다. 그 후 조는 여러 달 동안 말을 걸지 않았다. 그가 형인데도 나서서 싸운 사람이 동생 에디였다는 사실이 창피했던 것이다. 또 타도 돼요, 에디 할아버지? 제발요. 유령열차가 플랫폼에 멋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에디는 말없이 안전판을 올리고 아이들에게 막대사탕 하나씩 주었다. 그는 기대어 놓았던 지팡이를 다시 들고 절뚝절뚝거리며 몸을 돌렸다. 정비실로 돌아가서 찌는 듯한 여름더위를 식히려는 생각이었다. 더 시원한 곳도 있겠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움직였다. 정비실 직원 도밍게스는 솔벤트통 옆에서 바퀴에 기름을 닦고 있었다. 키가 크고 광대뼈가 뛰어나온 그는 에디를 보고 인사했다. 에디 어서 오세요. 수고하는군. 에디도 인사했다. 정비실은 천장이 낮아 어둡고 답답했으며 늘 톱밥 냄새가 풍겼다. 벽에는 각종 드릴, 톱, 망치가 걸려 있었고 놀이시설에서 나온 부품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압축기 엔진벨트, 전구, 기구에서 떨어진 해적 머리통, 한쪽 벽에는 목과 나사가 든 커피 깡통들이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기름 튜브가 쌓여 있었다. 에디는 트랙에 기름칠을 할 때마다 설거지할 머리만 있으면 정비 일은 너끈히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설거지랑 다른 점은 일을 할수록 몸이 말끔해지지 않고 더러워지는 것뿐이었다. 에디는 그런 일을 했다. 기름칠을 하고 브레이크를 조정했고 볼트를 조이고 전기 제어판을 점검했다. 이곳을 떠나 새 일을 찾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전쟁이 터졌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자 어쩔 수 없이 기름때 묻은 헐렁한 바지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이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터였다. 늘 심드렁한 웃음소리가 터지고 소시지 굽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 살아갈 것이다. 아버지의 셔츠 명찰에도 붙어 있었던 것처럼 에디는 정비반장이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놀이공원 할아버지이기도 했다. 반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다 들었어요. 도밍게지가 생일 축하를 전하자 에디가 머리를 극적였다. 파티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에디는 어이없다는 듯 도밍게지를 쳐다봤다.
반장님,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휴가예요. 멕시코에 간답니다. 에디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밍게즈는 춤추듯 몸을 흔들며 말했다. 테레사랑요. 가족 모두 만날 거예요. 파티를 열 거라고요. 에디가 빤히 쳐다보자 그가 물었다. 가보셨어요? 어딜? 멕시코요. 에디는 숨을 길게 내쉬며 대꾸했다. 이봐, 난 총을 들고 싸우러 간 데 빼곤 아무 데도 안 가봤다고. 에디는 손을 씻으러 가는 도밍게즈를 지켜봤다.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20짜리 지폐 2장을 꺼내 도밍게즈에게 내밀었다. 자네 부인에게 뭘 좀 사줘. 이런... 정말요? 에디는 부하 직원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몇 년 전 그는 창고 바닥에 낚시 구멍을 뚫어 놓았다. 에디는 구멍을 덮은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바다 아래 24m 깊이에 들이운 나일론 줄을 당겼다. 낚싯줄 끝에는 여전히 소시지가 매달려 있었다. 도밍게즈가 소리쳤다. 뭐가 물렸어요? 고기가 물렸으면 말해주세요. 에디는 도밍게즈가 낙천적인데 놀랐다. 낚싯줄에 물고기가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렇게 태연히 묻다니. 언젠간 넙치가 걸릴 거예요. 그래. 에디는 우물쭈물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넙치가 걸려도 그 작은 구멍으로 물고기를 빼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에디는 정비실을 나와 나무 산책로를 따라 남쪽 끝으로 갔다. 매점 아가씨는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풍선껌을 씻고 있었다. 예전에는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루비가든에 모여들었다. 루비가든은 코끼리가 있고 불꽃놀이를 하고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에는 오지 않았다. 대신 $75나 내는 테마파크에 가서 털옷을 입은 갖가지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에디는 다리를 쩔뚝이며 범퍼카 앞을 지나갔다. 그런데 10대 아이들이 난간 위로 몸을 쑥 내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내가 참견할 수밖에 없군. 에디는 지팡이로 난간을 치며 호통을 쳤다. 내려와라 이놈들, 난간은 위험하다. 10대 아이들이 에디를 노려봤다. 범퍼카의 기둥이 휘휘 소리를 내며 돌았다. 어서, 위험하다고! 10대 아이들은 에디가 소리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쳐다봤다. 머리를 오렌지색으로 물들인 아이가 콧방귀를 뀌더니 난간을 넘었다. 이놈들아, 내 말이 우습냐? 어서 빨리 내려오지 못해? 에디가 지팡이로 난간을 어찌나 세게 내리쳤는지 난간이 두 동광이 날 지경이었다. 10대 아이들은 달아나 버렸다. 에디가 군인이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에디는 단지 일개 병사였을 뿐 직업 군인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는 전쟁에 참전했고 용감하게 싸워서 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에디가 다리를 절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제대하기 전 같은 편 병사와 싸움이 붙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대 병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묻는 사람도 없었다. 에디는 털썩하며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짧은 팔은 물개 지느러미처럼 가슴에 모았다. 다리가 햇볕에 그을려 벌겠는데 왼쪽 무릎에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었다. 사실 에디의 몸에는 싸움에서 살아남은 흔적이 여럿 있었다. 기계를 다루다 입은 골절상 때문에 손가락은 흉하게 굽었고 술집 싸움판에 휘말려 코가 부러지기도 했다. 한때는 꽤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에디는 고단해 보였다. 이곳은 그가 루비가든에서 늘 오던 곳이다. 잭 레빌라이드 뒤쪽 자리.
1980년대에는 썬더볼트가 있었고 1970년대에는 뱀장어 타기가 있었고 1960년대에는 막대사탕 금해, 1950년대에는 암흑 탐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스타더스트 밴드셀, 작은 밴드가 연주하던 조개 모양의 무대, 앞에는 관객들이 춤출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있었다. 에디가 마거릿을 만난 곳도 여기였다.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만난 순간의 스냅사진 같은 장면을 간직한다. 에디에게는 폭풍우가 지나간 훈훈한 9월밤이 바로 그날이었다. 나무 산책로가 물에 젖어 푹신했다. 마거릿은 노란색 면 원피스를 입고 분홍색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에디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키다리 드레인리와 에버글레이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었고 에디는 그녀에게 레모네이드를 사주었다. 마거릿은 부모님이 화를 내시기 전에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걸어가면서도 다시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에디는 그 순간을 담은 스냅 사진을 평생 간직했다. 마거릿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깨 너머로 손을 흔드는 모습, 검은색 머리카락이 눈을 덮은 모습, 그럴 때마다 예전과 똑같은 사랑이 샘솟았다. 그날 밤 에디는 집에 와서 형을 깨운 뒤 결혼할 여자를 만났다고 자랑했다. 잠 좀 자자 에디, 형이 투덜댔다. 철썩 해변에서 파도가 부서졌다. 보고 싶지 않은 뭔가가 기침과 함께 터져 나왔다. 그는 그것을 내뱉었다. 철썩. 전에는 마거릿 생각을 그토록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된 반창고 밑에 있는 상처 같았고 에디는 그 반창고에 점점 익숙해졌다. 철썩. 대상 포진이 뭘까? 철썩. 파도가 또 부서졌다. 혼자서 굴러가는 이야기는 없는 법. 가끔씩 이야기들이 구석에서 만났고 어떤 때는 서로 완전히 합해지기도 했다. 강 밑바닥에 있는 돌들처럼. 몇 달 전 구름 낀 밤 한 청년이 친구 셋과 함께 루비가든에 놀러 왔다.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니키라는 청년은 열쇠 뭉치를 갖고 다니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동차 열쇠만 빼서 재킷 주머니에 넣고 재킷은 허리에 묶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니키 일행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기구란 기구는 모두 탔다. 독수리 비상, 우주선, 유령열차 등등. 그리고 프레디 나카라는 놀이기구도 있었다. 손을 뻗어봐. 한 사람이 소리치자 모두 공중에서 손을 뻗었다. 그들은 실컷 놀고 나서 어두워지자 주차장으로 갔다. 지친 몸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시원한 맥주를 들이켰다. 니키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찾았다.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열쇠가 없어졌던 것이다. 에디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바다 위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에서 춤을 추었다. 에디는 햇살의 재빠른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로 자기 발을 그렇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거릿과 스타더스트 밴드 셀에 들어가 있을 때 에디는 근사했다. 그는 눈을 감고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준 노래를 떠올렸다. 영화에서 주디 갈랜드가 부른 노래였다. 머릿속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었죠. 철썩.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철썩. 사랑하게 만들었죠. 와.
당신은 알았죠, 모든 걸. 철썩. 알았죠. 에디는 어깨를 잡는 마거릿의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손길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눈을 꼭 감았다. 저기요. 에디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8살쯤 되었을까? 아이가 햇빛을 가리며 에디 앞에 서 있었다. 금발의 곱슬머리에 만화에 나오는 오리가 그려진 연두색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에이미. 그는 아이 이름이 에이미라고 생각했다. 에이미 아니면 애니일 것이다. 아이 엄마나 아빠를 본 적은 없지만 여름이면 자주 오는 아이였다. 실례해요, 에디 메인트넌스 씨. 그냥 에디라고 부르렴. 에디 할아버지? 그래, 부탁인데요. 소녀는 기도하듯 손을 모아주었다. 부탁인데요, 동물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에디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셔츠 주머니에서 담배 파이프를 청소하는 철사 같은 노란색 기구를 꺼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늘 갖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와, 신난다. 소녀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에디는 파이프 청소기구를 비틀기 시작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놀이기구를 타고 있어요. 널 혼자 남겨두고?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엄마는 남자친구랑 있어요. 에디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파이프 청소기구를 구부려 고리 몇 개를 만들고는 서로 엮었다. 이제는 손이 떨려서 예전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곧 머리, 귀, 몸통, 꼬리가 만들어졌다. 토끼예요? 아이가 묻자 에디가 눈을 찡긋했다. 고맙습니다. 신이 난 아이는 몸을 획 돌려 뛰어갔고 에디는 다시 이마에 땀을 닦고 눈을 감았다. 벤치에 몸을 기대고 옛 노래를 기억하려 애썼다. 갈매기가 머리 위를 날아가며 끼룩대고 울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말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을까? 또 그 순간 현명한 말을 하게 될까? 에디는 83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죄다 잃었다. 어떤 이는 젊어서 죽었고 어떤 이는 늙도록 살다가 병이나 사고로 떠났다. 장례식에 가보면 조문객들은 고인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꼭 죽는 걸 아는 사람 같았어요. 라고. 하지만 에디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다. 때가 오면 오는 거고 그걸로 끝이 아닌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멍청한 말을 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에디는 무슨 말을 할까? 굳이 밝히자면 에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물러서세요 였다. 그러나 에디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야 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멀리서 쿵쾅대는 나그막 소리, 꼬리에 광고문을 매단 소형 쌍발기의 엔진 소리, 그리고 이 낯선 목소리. 하느님 맙소사 여기 좀 보세요. 에디는 감긴 눈꺼풀 밑에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루비가든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알게 되었다. 그런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 수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자장가가 아니었다. 맙소사, 여기 좀 보세요. 에디는 벌떡 일어났다. 팔이 굵은 여자가 쇼핑백을 들고 손짓을 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사람들이 그녀 주변에 모여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에디는 곧 상황을 알아차렸다. 새로 들여놓은 고공낙하 놀이기구인 프레디 낙하의 카트 한 칸이 기울어져 있었다. 남자 둘, 여자 둘인 승객 4명은 미친 듯이 안전판을 붙들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가 다시 소리쳤다. 앞서서 저기 사람들이 떨어지겠어요. 에디 허리띠에 걸린 무전기에서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디! 그가 단추를 누르고 대답했다.
나도 봤어. 빨리 안전요원을 불러. 어서 빨리.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소방훈련이라도 하듯 손짓하며 달려왔다. 봐요, 저기 하늘. 놀이기구가 뒤집혔어요. 에디는 지팡이를 들고 승강장 부근에 있는 안전 그물 쪽으로 걸어갔다. 엉덩이 부근에서 열쇠 뭉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가슴이 방망이질해댔다. 프레디 나카는 두 개의 카트가 가슴 조이는 속도로 떨어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유압에 의해 정지하게 만든 기구였다. 어떻게 카트 한 칸이 저렇게 느슨해졌을까? 카트는 꼭대기에 있는 출발대에서 몇 미터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다. 내려오다가 마음을 바꾸기라도 한 것 같았다. 에디는 사고 지점에 도착하자 숨을 멈춰야 했다. 도밍게이즈가 달려오다가 그와 부딪힐 뻔했다. 에디가 그의 어깨를 잡고 황급히 말했다. 에디의 손힘이 너무 세서 도밍게이즈는 얼굴을 찡그렸다. 내 말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위쪽 출발대에는 누가 있지? 윌리요. 그래? 그럼 윌리가 비상제동장치를 눌렀을 거야. 그래서 카트가 매달려 있는 거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윌리에게 안전제동장치를 수동으로 풀라고 말해. 그래야 사람들이 내릴 수 있으니까. 알았나? 안전제동장치는 카트 뒤쪽에 있으니까 윌리에게 몸을 쑥 내밀라고 해야 해. 알겠나? 그런 다음에는 윌리와 자네가 함께 손님들을 내려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쳐주라고. 알았지? 알겠어? 도밍게즈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저놈의 카트를 밑으로 내리라고.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지. 에디는 머릿속이 울렸다. 지금껏 루비가든에서는 대형 사고가 없었지만 다른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브라이튼에서는 곤돌라의 볼트가 풀려서 두 사람이 죽었다. 또 원더랜드 파크에서는 한 남자가 롤러코스터 철 위로 걸어가다가 철로 틈으로 떨어져 겨드랑이가 철로에 걸렸다. 그는 철로에 끼어 비명을 질러댔고 롤러코스터는 그가 있는 쪽을 향해 올라오고 최악의 사건이었다. 에디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밀어냈다.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다들 손으로 입을 막고 도밍게즈가 사다리를 오르는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에디는 프레디 나카의 내부 구조를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엔진, 실린더, 유압장치, 봉합장치, 케이블. 어떻게 카트 한 칸이 느슨해질 수 있을까? 그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다. 도밍게즈가 위쪽 출발대에 닿았다. 그는 에디가 지시한 대로 윌리를 붙잡았고 윌리가 승객들이 탄 카트 위로 몸을 내밀어 제동장치를 풀었다. 여자 승객 한 명이 윌리에게 뛰어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윌리가 출발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잠깐, 에디가 혼잣말로 중얼대는 동안 윌리가 다시 시도를 했다. 이번에는 안전장치를 풀었다. 케이블이야. 에디가 중얼거렸다. 윌리가 안전판을 들어 올리자 구경꾼들이 아 하고 안도했다. 승객들은 카트에서 출발대로 재빨리 내려섰다. 케이블이 풀리고 있는 거야. 에디가 울었다. 프레디 나카의 밑바닥,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2번 카트를 올리는 케이블이 지난 몇 달간 꿈쩍하지 않는 도르래와 계속해서 마찰을 했다. 도르래가 꿈쩍하지 않아 쇠 케이블이 점점 닳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누군들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문제를 알 수 없었다. 멈춰진 도르래에는 작은 물체가 쐐기처럼 끼어 있었다. 우연한 순간 거기 떨어진 물건, 바로 자동차 열쇠였다. 브레이크 풀지 마. 에디가 양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이봐, 이보라고. 케이블 때문이야. 브레이크를 풀지 말라고. 쾅 떨어질 거야. 에디의 목소리는 구경꾼들의 소리에 파묻혔다.
윌리와 도밍게즈가 마지막 승객을 내려놓자 모두 환호했다. 네 사람은 다 무사했던 것이다. 그들은 출발대 위에서 서로 포옹을 했다. 도밍게즈, 윌리! 에디가 소리쳤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에 찬 무전기가 땅에 떨어졌다. 에디가 무전기를 잡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윌리가 조종실로 갔다. 그가 초록색 단추를 눌렀다. 에디가 고개를 쳐들었다. 안 돼! 안 된다고! 누르지 마! 에디가 구경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물러서요! 그들의 벼락 같은 경고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 모두 환호를 멈추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프레디 낙하 부근이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에디는 죽기 전에 마지막 얼굴을 봤다. 여자아이가 놀이기구의 승강대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누군가 아이를 밀어넣은 것 같았다. 아이는 콧물을 줄줄 흘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파이프 청소기구로 만든 토끼를 갖고 간 바로 그 아이 에이미, 아니 애니던가? 엄마, 엄마, 엄마. 아이는 가슴을 들먹이며 울어댔다. 엄마, 엄마. 에디의 시선이 소녀에게서 기구에 매달린 카트로 옮겨갔다. 시간이 있을까?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쾅! 너무 늦었다. 기구에 달려있던 카트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맙소사. 브레이크를 풀었구나. 에디에게는 모든 것이 물속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아픈 다리를 끌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한 걸음 크게 또 한 걸음 크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다. 기구의 굴대 안에서는 마지막 케이블 가닥이 뚝 끊어졌고 이제 유압선까지 찢어져 버렸다. 이번 카트가 멈추지 못하고 뚝 떨어질 상황이었다. 마지막 순간 에디는 온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 것 같았다. 멀리서 들리는 비명소리, 파도소리, 음악소리, 바람이 밀려오는 소리. 그는 낮고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리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임을 깨달았다. 소녀가 양팔을 휘저었고 에디는 달려갔다. 다친 다리가 자꾸만 거치적거려서 반은 날고 반은 뛰다시피 아이에게 갔다. 철제 승강대에 발을 디디다가 셔츠가 걸리는 바람에 살이 찢겼다. 에디 메인트넌스라는 글자 바로 아래였다. 그 손이 느껴졌다. 그의 손에 작은 손이 잡혔다. 아찔한 충격,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번쩍하는 빛,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에디가 태어나던 날, 1920년 도시의 빈민가 지역에 있는 복잡한 병원. 에디의 아버지는 대기실에서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간호사가 차트를 가슴에 든 채 들어왔다. 간호사가 대기실을 둘러보며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손을 높이 쳐들었다. 축하합니다. 그는 고개를 꼬부악 숙여 대답하고 간호사를 따라 신생아실로 향했다. 그의 구두 뒷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유리창 저쪽에서 간호사가 아기 요람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보였다. 간호사가 어떤 요람 앞을 지나쳤다. 그의 아기가 아니었다. 또 다른 요람, 이번에도 아니었다. 그 옆 요람. 간호사는 그제야 멈춰섰다. 아기는 담요를 덮고 작은 머리에 파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시 차트를 확인하더니 창밖으로 손짓을 했다. 에디의 아버지는 참았던 숨을 시원하게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강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다리처럼 굳었던 그의 얼굴이 허물어졌다. 긴장이 풀어진 표정에 이내에 미소가 번졌다. 미리 지어놓은 이름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내 아이 에드워드, 에디.
에디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전혀 보지 못했다. 선창가도 사람들도 산산조각난 놀이기구도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혼은 작별의 순간 공중을 떠다닌다고 했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경찰차 위에 떠 있거나 병실 천장에서 거미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 그들은 어찌어찌해서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에디는 그런 두 번째 기회 같은 건 못 얻는 듯 했다. 어디지? 어딜까? 어디? 하늘은 뿌연 호박빛깔이더니 짙은 옥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연두색이 되었다. 에디는 팔을 뻗은 채로 둥둥 떠다녔다. 어디일까? 놀이기구에 카트가 떨어지고 있었던 건 기억났다. 어린 소녀가 울고 있었던 것도, 그래서 달려갔던 것도, 승강대에 뛰어오른 것도 기억이 났다. 아이의 두 손을 와락 잡은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 다음은? 내가 아이를 구했을까? 마치 오래전에 일어난 일처럼 멀리서 그림을 그려볼 따름이었다. 다시 끔찍한 순간을 떠올려 봤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느낌만 밀려들 뿐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온했다. 이곳은 어디일까? 주위의 하늘색이 다시 변했다. 오렌지 같은 노란빛이 되더니 초록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분홍빛이 되었다. 순간 에디는 솜사탕을 떠올렸다. 내가 아이를 구했을까? 아이는 살았을까? 내 근심과 아픔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모든 게 낯설고 이상했다. 전에 느끼던 아픔, 참고 살아온 통증, 그런 것들이 내뿜은 입김이 사라지듯 없어져 버렸다. 고민도 슬픔도 없었고 그저 평온한 마음이 존재했다. 의식이 한 줄기 연기처럼 살아있는 듯 했다. 에디의 발 아래 놓인 무언가 색이 변해가고 있었다. 뭔가 휘휘 돌고 있었다. 물, 큰 바다. 그는 광활한 누런 바다 위를 떠가고 있었다. 바다의 색은 파파야 멜론처럼 변했다가 이제는 사파이어 빛깔이었다. 이윽고 그는 수면을 향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떨어졌지만 얼굴에 바람이 스치는 느낌은 없었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황금빛 해안의 모래밭을 보았다. 그러더니 물 밑에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게 조용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통증은 어디로 갔을까? 에디는 5살. 에디가 5살이 되던 날 파티는 일요일 오후 루비가든에서 열렸다. 하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나무 산책로에 피크닉 테이블이 차려지고 그 위에 갖가지 색깔의 초를 꽂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얼마 안 있어 루비가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호객꾼, 서커스 배우, 동물 조련사들, 그 가운데에는 수산시장 인부도 몇몇 끼어 있었다. 에디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에디는 그의 발치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형 조는 나이 든 부인들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해보이며 체력을 뽐냈다. 부인들은 점점 진즉 관심을 나타내며 손뼉을 쳤다. 에디는 생일 선물로 받은 빨간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장난감 총집을 두르고 있었다. 에디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달려가며 총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탕탕! 이리 와봐. 미키 셰이가 벤치에서 에디를 불렀다. 탕탕! 에디가 총을 쏘며 그에게 달려갔다. 아버지의 동료인 미키 셰이는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뚱뚱한 몸집에 멜빵 차림을 하고서 매일 아일랜드 민요를 부르며 돌아다녔다.
그에게서는 늘 기침 시럽 같은 묘한 냄새가 났다. 에디가 다가오자 미키가 말했다. 이리 와봐. 내가 생일 비행기를 태워주지. 우리 아일랜드에서는 생일날 비행기를 태워주거든. 미키가 갑자기 손뚜껑 같은 손을 에디의 양쪽 겨드랑이 밑에 넣고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에디의 몸을 공중에서 확 뒤집어 발목을 붙들었다. 그 바람에 에디의 모자가 훌렁 벗겨졌다. 조심해요, 미키. 에디의 엄마가 놀라 소리쳤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더니 희죽 웃고는 다시 카드판으로 관심을 돌렸다. 미키가 에디의 머리를 바닥에 다알락말락하게 내려놓으며 외쳤다. 하하하, 잡았다, 요놈. 한 살에 비행기 한 번씩이다. 하나. 미키가 다시 에디를 위로 들어올렸다.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함께 수를 세기 시작했다. 둘, 셋.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자니 에디는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듯 했다. 사람들도 누가 누구인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았다. 넷, 다섯. 미키가 에디의 몸을 똑바로 세워서 내려주자 모두 손뼉을 쳤다. 그에게서 놓여나자마자 에디는 모자부터 잡으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비틀거렸다. 에디는 일어나서 미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팔을 쳤다. 하하하, 왜 그러니 꼬마야? 미키가 말하자 모두들 웃었다. 에디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몸을 획 돌려 달아났다. 새의 발자국 좀 옮겼을 때 엄마가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니, 에디? 엄마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에디는 엄마의 빨간 립스틱과 통통하고 부드러운 뺨을 바라보았다. 구불구불한 젓갈색 머리칼도. 날 거꾸로 매달았어요. 엄마도 봤단다. 엄마가 모자를 씌워주었다. 이제 조금 후면 그녀는 아들과 선창가를 걷고 꽃길이를 태워줄 터였다. 아니면 어부들이 저녁에 그물을 던지는 걸 구경시켜 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들은 물에 젖어 반짝이는 동전처럼 팔떡팔떡 뛸 것이다. 엄마는 그것을 보면서 에디의 손을 잡고 하느님이 착한 에디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란 말을 해주실 터였다. 그러면 에디는 그제야 이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프롤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롤로그였습니다.